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정치권은 바람 잘 날이 없죠. 네, 뉴스가 많아서 뭐 기자 입장에서는 쓸 게 많습니다. 정치권만이 아니라 그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약간 자조 섞인 농담을 하기는 우리나라에는 퓰리처상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탐사보도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고 나면 일이 자꾸 터져갖고 따라가기도 바쁘다.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기자 직업병이 원래 이제 아이템 발제하는 게 항상 어려운데 이 당 출입하고 있으면요 발제에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항상 넘쳐나가지고. 그럴 때 다른 걸 발제를 해야죠. 다른 걸. 그래서 제가 관성을 극복하고 다른 발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삐딱선을 타야죠. 삐딱선. 제가 조금 더 삐딱선 정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아젠다 키핑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인 것 같아요. 한 이슈를 맞아. 꾸준히 따라가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야당에서 하는 불만은 이슈가 이슈를 덮고 이슈가 이슈를 덮다 보니까 예전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게 어렵다라는 차원의 뭐 변명 아닌 변명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일주일 넘게 이슈가 지속되면 엄청 큰 이슈죠. 네, 사실. 사실 잼버리 같은 거 그리고 오송 참사 이런 이슈들이 아직도 어떤 면에서 현재 진행형임에도 뭐 하나 불구하고 마무리되는 게 없지. 그냥. 그쵸. 네, 그 아젠다 키핑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송하다 보면 가끔가다 어떤 그런 자주에 빠져요. 이거 계속 더 파야 되는데 나무꾼 정신이니까 계속 시선 집중의 정신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삐딱선, 하나는 나무꾼. 근데 다른 사건이 터져버리니까 안 다룰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새로 현안이 나왔는데 안 다룰 수도 없고, 근데 또 예. 사실은 국민적 언론도 관심을 가져야만 그 이슈에 대해서 정치권이 또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처리하고 하는데 살짝 이렇게 이슈에서 비껴나 있으면 또 아름아름 이렇게 넘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김은지 기자에게 아젠다 세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젠다 키핑이 참 중요한 건데 참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역시 정통 시사 주간지 시사인 기자가 곽우신 말씀하셨습니다. 기자님 훌륭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따라가야죠. 예. 그죠? 자, 일단 오늘 개각 발표가 나긴 나는 겁니까? 곽우신 기자? 개각 발표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사실 뭐 어제 난다, 뭐 오늘 난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금명간에 날 거라는 이야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시점이 뭐 오늘 가능성이 이제 높고요. 근데 오늘이 지난다고 해서 뭐 막 며칠씩만 미뤄지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유승범 의원 그 이야기에 따르면 여가부는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던데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지난주부터 나왔던 상황인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 새롭게 임명하지 않는다, 혹은 공석으로 놔둔다. 예, 그런 식의 시나리오들이 있었는데 이제 물론 최종 결정은 대통령 인사 결정권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열려 있다라고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숙 장관이 어쨌든 뭐 소위 말해서 셔터를 내리려고 한 거였잖아요. 여성가족부에 폐지를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슈가 부정적으로만 계속 몰리게 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네. 다른 장관을 투입해가지고 이 마무리 투수로 넣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석으로 둘 것인지 용산에서 좀 고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각 발표가 난다면은 이게 날지 안 날지도 중요한데 김행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인사검증을 받은 건 맞는데 딱 여성가족부 장관이라고 찍어가지고 뭐 인사검증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가부 장관이 아니면은 그러면 뭐 다른 자리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관심의 대상은 국방장관이니까 지금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죠. 후임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저희 지난주 이야기했었었죠. 그러니까요. 예.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 기자들을 자주 만난다고요? 신원식 의원이? 기자들도 많이 만나고 의원들과도 많이 만난다고 합니다. 용산에도 자주 출마하신다는 소문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요새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출모를 여기저기 하셔가지고 네. 제가 한두 명한테 들은 게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그럼 다닌다는 기자들 이야기를. 만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자들 만나면서는 이제 제가 전에 듣기로 이제 고별 일종의 만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이제 대통령 이제 정부로 가게 되면 국방부로 가게 되면은 이제 국회에서의 출입 기자들을 많이 못 만나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저런 물론 이제 본인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기자들과 이제 저녁 식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과정들이 모두 인사청문회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청문회. 그렇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물론 뭐 사실 뭐 용산에서 뭐 강행하면 강행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쟁점이 나올 거고 그걸 취재해서 쓰는 기자들은 국회 출입 기자들이죠 대부분. 속칭 아주 잘 좀 봐줘. 뭐 이런. 그렇죠. 네, 그거 이제 소위 이제 마사지라고도 하죠. 그런 전문 식으로. 용어로 좀 기름칠을 하고 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좀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많이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 음. 물론 이제 여의도 정치인들이 저녁을 많이 먹는다는 건 사실은 뭐 꼭 이때만이 아니더라도 누구 언제나 있는 일이긴 합니다. 만찬 정치로 예, 표현도 있죠. 예, 특별하다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 관계자들과의 만남, 용산에서도 이제 보인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보이는 지점들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왜가 지금 많은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야당에서는 꼬리 자르기라는 식의 해석들을 하고 왜 있는데 교체하려고 하느냐. 근데 저는 뭐 물론 그런 지점도 있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질성이라고 봐야 되는 지점들이 더 커 보입니다. 물론 뭐 약간 비슷한 지점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장관 인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경질성이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종섭 장관과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 그러니까 국방안보 라인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이제 박주민 의원하고 인터뷰했더니 아니 그래서 워싱턴 선언이 있었고 캠프 데이비스 선언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집행 차원에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박주민 의원은 아니 그걸 성과라고 홍보를 했는데 그럼 성과를 끌어낸 실무자들을 칭찬해도 부족한 건데 무슨 경질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런 명분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바꿔야 될 타이밍이고 그것들을 이제 한번 점검한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가장 이제 주목하는 것은 최상병 사건과 관련돼 있는 지금 국방부 이슈 때문이라는 역시 그것 것이죠. 때문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에 대한 말씀도 제가 꽤 들었었는데 네. 상황 자체가 그런데 이제 신원식 의원으로 만약에 바꾼다라고 한다면 이제 꼬리 자르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8월 25일에 신원식 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했던 발언은 사실상 이렇게 수사를 넓히면 안 되고 그 죽은 사건은 굉장히 우발적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란 말이죠. 예, 그 예, 발언 예. 있었지.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뭐 있으신 웅덩이에 분이 빠져갖고 뭐 예.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을 연속으로 가지고 있는 분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 꼬리 자르기라고 보기 어려운 지점들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하거나 이 사건이 퍼지게 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용산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사안은 비슷하겠지만 그 문제의식은 정반대인 게 왜 제대로 맞받아치고 대처를 못하느냐. 그렇죠. 예. 이런 차원의 경질이다. 예,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이제 8월 말에 했던 이야기들 국무위원들한테 싸우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난 6월달에도 차관 인사하면서 이권 카르텔과 맞서 싸워라. 우리는 네. 반카르텔 정부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최근에 나온 그 국무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강경하거든요. 사실 정부를 야당과 함께 운영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지 않은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의 연장, 그러니까 대통령은 굉장히 야당과 맞서 싸우는 장관, 국무위원을 원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용산에서 원하는 장관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야당과 싸울 수 있는 이제 검투사 같은 그런 스타일을 원하는 거죠. 그런 걸로 보았을 때 이종섭 장관은 어쨌든 사실상 실패했다고 봐야 된다. 좀 밀린다고 본 거네. 네, 사실 뭐 얼마 전에 박주민 의원하고의 공방 보게 되면 사실 일방적으로 거의 뭐 두들겨 맞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나 여론으로 보았을 때 정무적으로 용산에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고 이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승민계를 떠나면서 유승민 전 의원을 열심히 앞서서 비난할 때부터 사실상 신원식 의원이 용산에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좀 충성 경쟁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워낙 국방부 장관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본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슈들이 또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최상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더 나서 가지고 메시지를 강하게 내는 것도 있고 지금 뭐 홍범도 장관 흉상 문제권도 지금 같이 얽혀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신원식 의원을 국방부 장관으로 하는 게 지금 국방부에 얽혀있는 요 몇 가지 이슈들을 빠르게 정무적으로 해결하는 게 야당과 싸울 수 있는 게 적임자겠다. 이렇게 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곽 기자가 이야기했으니까 국방부의 이슈가 그 고 최수근 상병 수사 외압 논란도 있고 또 한 가지가 홍범도 장관 흉상 이전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하태경 의원은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 문제 길게 가서 내년 총선까지 가면 우리 당 망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신원식 의원은 오히려 선도적으로 이야기했던 주인공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그렇죠. 그럼 길게 끌게 되잖아요. 아니죠. 빨리 끊어내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그러니까 어쨌든 총선까지는 아직 뭐 8개월, 7, 8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이고 네. 저희 아까 시작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슈가 이슈를 덮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범도 이슈가 총선까지 가면 안 좋다는 건 모두가 알고 여권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이걸 어떤 식으로든 매조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제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건도 이야기를 했고 관련해서도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되고 있는 신원식 의원이 장관이 돼가지고 이 이슈를 빨리 그냥 마무리해버리고. 아니 근데 네. 제 얘기는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논란만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제 얘기는 오히려. 7, 8개월 후에 이 논란이 다시 불거졌을 때 여권이 지금부터는 부담을 느낄까요? 아니요. 그 7, 8개월 자체가 아니라 청문회 과정에서 또 소환이 될 거고 홍범도 흉상 문제가. 네. 그러니까 맞을 매는 빨리 맞고 지나가는 게 낫다는 거죠. 인사청문회 거치고 뭐 하면서 지금 이슈를 그냥 빵 터트려 버리고 네. 정리를 해버리면은 이후에 다시 불거진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홍범도 장관 흉상 말고 잠수함 있잖아요. 홍범도 함.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신원식 의원이 만약에 국방장관이 되면 신원식 의원의 입장이나 기세로 봐서는 명칭 변경 그렇게 만약에 밀어붙이면 논란은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고름이 있으면 고름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권에서 보았을 때는 이거를 빨리 어쨌든 터트려 가지고 좀 지금 아프고 많은 게 낫다. 한 명 개한 문제든 뭐 지금 흉상 이전 문제든 흉상 그래 이전 빨리 해버리고 밖으로 독립기념관 어디 박아두고 집행을 빨리 해버린다. 네. 뭐 실제로 그렇죠. 효과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여권의 판단이 그렇다는 차원에서 지금 곽 기자가 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집행을 빨리 해서 예. 뭐 더 이상 논란 끌고 갈 여지를 없애버린다. 그 그렇죠. 차원 얘기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사실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이번에 지금 장관 개각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문체부 장관, 여가부 장관,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셋 다 보면 사실 경질성이다라고 보이는 지점들이 있어 보이고요. 개각설 나오면 근데 문체부 장관은 빠진 적이 없어요. 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작년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월드컵 축구단과 만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와대 영빈 청와대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문체부 장관이 초대를 받지 못했었어요.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굉장히 대정부 질문에서도 실제로 아니 왜 빠졌냐 관례적으로 늘 그 아니, 자리에는 장관이 가는데 문화체육부 장관인데. 예,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아무래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경고 메시지와 섭섭함을 표시한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박보균 장관은 선수들을 더 빛나게 해주는 자리라서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설명이 되나요? 그 얘기? 네, 이제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 장관 사실 개각 명단에 늘 이름이 나왔던 분이시긴 한데요. 아무래도 기억하실 텐데 작년에 윤석열 차 이슈가 사실 문체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어하지 예. 못했다라고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했을 이슈이고요. 그래서 또 경질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청와대를 뭐 그 베르사유 궁처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때 문체부 장관의 계획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용산과의 제대로 된 교감을 못했다 이런 말들도 제가 작년에 들은 바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개각 명단에 올랐지만 최근에 그 박보균 장관이 굉장히 그 출판 카르텔과 싸우는 모습들을 세게 보여준 바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또 이름이 안 나오다가 또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장관상은 전사.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렇죠? 보도가 실제로 나오고 있고 부인하지 않는 거 봐서는 대통령이 아예 공개적으로 그런 것을 원한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논점이 아니 민주당은 지금 탄핵 소추를 하겠다라는 건데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어 버리면 국방장관 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아까 유상범 의원이 정리해 버리던데요. 그냥 사표 수리를 먼저 하면 된다. 그럴 이야기를 저도 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면 뭐 이게 두 개가 만나는 그러니까 지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표 수리해 버리면 탄핵 소추는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나름 머리를 잘 쓴 것 같습니다. 탄핵 소추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물론 탄핵 소추가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봐야 되는 문제지만 그 자체가 사실 직무가 정지되고 그동안 이제 여권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다.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네. 그냥 빨리 요 국면을 전환해 가지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요 이게 사임으로 처리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나온 결론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아니, 실제로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다라고 보는 지점들이 꽤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실제 탄핵 소추가 진행이 되면 이제 그만둘지 못하게 되고 그 자리가 이제 공석으로 비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0월달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정말 꽃과 같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야당이 굉장히 점수를 따고 정부에 거센 공격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장관을 못 부르죠. 그러면. 네, 최상병 이슈는 사실은 이제 장관과 직접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혹들이 있고 구속영장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최상병 쪽 변호인 최상병이 아니라 박정훈 대령 쪽 변호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오히려 이종섭 장관이 비어 있고 새로 오는 신원식 만약에 이제 장관 후보자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아예 이제 그 부분은 텅 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탄핵소추 전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 잘 짠 전략 같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했을 때 이제 처음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관심을 많이 모으고 야당 대표의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자들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상병 특검 그리고 지금 이종석 장관 탄핵과 관련 이슈가 그날 발언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지점에서도 네. 조금 급하게 만들어진 이슈가 아닌가라는 저희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박정훈 대령 영장 기각이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상황 변경이 생겼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민주당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신원식 의원을 인사청문회에 올라가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정치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의원 출신 장관이 이제 후보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약간 봐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약간 이제 네. 약속 대련하듯이 하기도 하고 맞아요. 적당히 윽박 지르고 그러니까 잘하십시오 뭐 이렇게만 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의 수를 노리고 하는 건데 근데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거 어느 수준에서 어느 수위로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되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은 이번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지금 주요하게 가져나갈 이슈는 이거야. 이 최상병 관련해가지고 박정훈 대령 이거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이 정말 당문을 걸고 갈 거야 라게 되면은 그게 국방위 소속 의원들한테도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슈가 당에서 중요하게 지금 대표가 단식하면서 탄핵소추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신원식 의원 인사청문회를 허투루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내부적으로 좀 물론 이제 간사가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키가 좀 바뀌겠습니다만 이렇게 혹시 국민의힘을 쪽으로 좀 도와주려는 일부 위원들에 대한 뭐랄까 일종의 경고 이런 것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국회 보면 옛날부터 이제 외통위가 사실은 약간 상원적 구성 그렇죠. 면면을 예. 보면 상원의 성격을 중진 의원들이 보통 가는 것이죠. 지금 국방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제 보통 굉장히 쟁점 없이 끝난다라고 하는 상임위들이 굉장히 싸움의 전쟁터가 된 경우들이 꽤 있어요. 외통위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요. 예. 국방위도 요새 그렇거든요. 그 지난 정부를 떠올려 보면 오히려 안행이 이런 곳이 굉장히 전장이었는데 예.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덜 그렇습니다. 물론 장제원 위원장이 빠지면서 더 그런 분들도 어딜 가나 있어 법사위 보이는데. 많이 하겠어요. 어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가 사법부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냈어요. 뭐 이 성명서 내는 것까지는 뭐 어찌 본다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은데 아무튼 방송계, 포털, 뭐 인터넷 언론까지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일련의 어떤 그 거의 뭐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하고 있대요? 네, 어제는 공동대책위원회 간담회를 하게 했습니다. 간담회했습니까? 네, 이제 해임 당한 이제 방송사 이제 임원진들을 모아가지고 네. 이제 간담회를 하긴 했었는데요. 이제 그 시간 같은 때 국민의힘에서는 가짜 뉴스를 통한 선거 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긴급 토론회 개최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대비되는 장면으로 계속 보이고 있는데 네. 앞서서 요거 하나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권태선 전 이사장의 이제 해임 정지 가처분 신청을 중지하라는 법원 판단 때문에 판단이 내렸은 거 이제 전자 빼야죠. 예, 그냥 그렇죠. 이사장이죠.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사실 여야 모두가 깜짝 놀랐던 뉴스예요. 이게 앞선 사례들을 보면 사실 이게 인정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사법부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여당에서는 좀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그래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도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하는 것도 좀 근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거의 잠깐 새길 빠질게요. 예. 지금 임명 그 부동의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기류는? 근데 그래서 19일, 20일 청문회를 하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청문회 내용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기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크게 어떤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무엇이 나와서 날린다라고 하는 기조를 확실하게 좀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이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사실상 역풍을 맞았다라고 보는 지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게 1차적으로 있고요. 근데 얼마 전에 논평 보니까 되게 세게 나왔길래 그래서 이게 지금 임명 동의 안 해주는 걸로 지금 방향 잡았나 싶어서. 예, 그 여성의 논평입니다. 그게 민주당 전체 이제 당 대변인 논평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원내 대변인도 이제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네, 그리고 속내를 들어보면 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튼 대법원장과
제대로 각을 세워가지고 날린다고 했을 때 날려지지 않을 경우의 문제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아니 그 속칭 날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의석수가 많으니까 표결해서 반대 던지면 그냥 임명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균용 후보자가 뭐 소위 말해서 날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이제 우려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쉽게 날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일종의 이제 기대감들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부적 고민이 있다는 걸 국민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균용 후보자가 여러 건들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판단은 아직까지 아주 치명적인 건 없다. 이런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이제 그 프로세스들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눈치 본다라고 보는 지점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더 확실한 게 나와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거 나왔는데 그냥 임명장 받잖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아무튼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식의 이제 질문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인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람을 임명하거나 대통령이 이제 임명 찬성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위원 2명밖에 없는 거죠 현재로서.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데 지금 민주당 추천 몫은 이미 이제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이 새롭게 후보를 올려도 거부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 후보는 국회의 벽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특별한 타겟책이 없어 보여서 답답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민주당에서 답답하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후임 방통위원 추천 임명도 지금 꽉 막혀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뭐 사실 당분간 요 맥이 풀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게 어쨌든 언론 장악 시나리오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 언론 장악을 언론 정상화라고 그들은 이제 프레임을 하고 있죠. 네. 언론 정상화를 왜 하려고 하는 거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 전에 이 언론 지형을 최대한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바꾸어 놓아야 다음 총선에 자기들에게 승산이 있다라는 계산이 깔려가지고 이렇게 엄청 세게 푸시를 하고 있는 거고 용산에서도 그걸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아마 지금 계속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제 권태선 전 이사장 관련해 가지고 제동이 한번 걸린 거다 보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타임테이블 자체를 다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는 작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뭔 타임테이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예를 들면 있잖아요. 나름 이제 이 얘기가 나왔던 게 그래서 뭐 가을 개편 맞춰가지고 어디까지 해놓고 그래서 연말까지 뭐 10월 해가지고 완료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정리가 되면 다음 이제 내년부터는 좀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방송사들 지형을 좀 바꿔놓고 총선 치르자. 약간 이런 거였는데 일단 요 플랜, 요 스케줄 자체는 조금 이제 어그러지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이 안이 뭘까? 어떤 식으로 다시 추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몇몇 의원들을 중심으로 고민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 도출이 되는 거잖아요. 국회는 뭐하러 있느냐. 그다음에 의석수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 물음에 봉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언론중재법 강하게 밀어붙였을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논리가 좀 정반대거든요. 서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을 때 언론중재법이 왜 필요한가. 언론이 진짜 그 얘기니까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뭐라고 하던 거예요? 당연히 이제 지금은 언론 탄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2년 전에 이제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저희 KBS 앞에서 같이 KBS 노조와 집회하면서 민주당이 언론 장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반대로 둘이 바뀌었습니다.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인 거예요. 서로가 내로남불인 거죠. 근데 저는 약간 물론 이 좀 수위의 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중재법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 피해자가 어떻게 구제 신청을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게 핵심 쟁점이었다면 이건 아예 언론사를 문을 닫게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거의 아니 행정 권력을 앞세워서 행정 파트에서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등록 취소를 하더라도 등록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래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은 행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법원에 있게 되는 거고. 다만 직권으로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끄덕여 등록했는데 6개월 동안 기사 하나도 안 올렸다. 뭐 이런 경우가 되는 거지. 특정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서 등록 취소하는 건 옛날에 독재 정권에서는 봤던 그런 광경인 거죠. 설마 그걸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만 폐간이라고 하는 게 강제 폐간도 있지만 자연 폐간. 무슨 얘기냐? 파산시켜버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그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언론중재법 만나는 지점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네, 그래서 언론사의 자금줄을 죄는 것도 사실은 이제 여러 방법들이 있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포털을 잡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요거가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뉴스 제휴 이제 파트너에서 빼라. 그렇죠. 뉴스 제휴 파트너에서 빠짐으로써 사실 지금은 이제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이렇게 서로 언론사들이 제휴를 맺음으로써 그 포털에서 조회수가 카운팅되는 만큼 어느 정도 이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왔는데 이 돈들을 쫙 차단을 해버리는 지금 뉴스타파 네이버 제휴에서 빼라라고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언론사들을 자연스럽게 고사시키고 자연스럽게 권력의 비판적인 기사를 못 쓰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소속돼 있는 것도 뭐 그러니까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에 굉장히 좀 서글프고 좌편향 배치 아닌가요? 예. 그래서 뭐 출입처에서 뭐 좌편향 뭐 친야 패널로 찍어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청문회 하자라는 거잖아요. 예. 민주당 입장은 뭐예요? 어제 거절한다고 이게 밝혔기 때문에 가능하진 않아 보이긴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언론 장악 이슈, 이동관 이슈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김만배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 연관돼 있는 이슈에 있어서는 약간 지금 이제 온도를 좀 다르게 대응하고 있는 건 사실로 보입니다. 실제로 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같이 이렇게 대응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슈를 키워주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식의 맞벌을 놓으면 이야기였거든요. 오히려 더 커진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냈던 논평들을 좀 찾아봤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9월 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련된 논평들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원내대변인, 대변인 논평이 한 10건 가까이 되는데 근데 민주당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진짜. 한 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최고위 메시지로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변인과 원내대변인으로 한정하면 네. 한 건밖에 없어서 네. 좀 상대적으로 이 온도차가 좀 있긴 있구나 생각이 쉽게 듭니다. 이제 무시 전략입니까?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게다가 특히 이제 신학림 위원장이 1억 6,500만 원 수수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불리하고 사실 부적절하고 잘못된 사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분리해서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요. 예. 여당 입장에서는 거의 뭐 동아줄이 내려온 셈이거든요. 약간 지금 흑임 다이님 할 때 이거 갖고 탈출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악재들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걸 통해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겠다라는 너무나 강고한 의지가 느껴져가지고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주장하는 내용은 신학님, 김만배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민주당이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경향신문이 보도하기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서 쓰기도 전에 먼저 SNS에 공유를 하면서 널리 전파하라고 이야기한 게 사전에 다 계획된 보도 약간 이런 식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배우설을 자꾸 제기하는 게 그래야만 해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민주당이 엮어 들어간 사건이어야만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언론 장악이 아니라 언론 정상화다. 이렇게 좌편향돼 있고 친야적인 언론 지형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 어떤 명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이렇게 열심히 날을 세워가지고 정말 이례적으로 뭐 회의가 없는 날에 없던 회의까지 잡아가면서 메시지를 내고 뭐 논평이 쏟아내고. 그랬어요? 보통 이제 수요일에 원래 아침에 공식 회의가 없거든요. 국민의힘이. 근데 이날 갑자기 이제 진상 이 조사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뭐 게이트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회의를 긴급하게 잡아가지고 원내대표 이름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만들고. 국민의힘 출입이잖아요. 네. 김기현 대표는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형, 뭐 1급 살인죄,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짖는 개는 무섭지 않거든요. 무서워하는 개가 더 많이 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왜 세게 이야기하냐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냥 한마디 하면 그게 기사가 돼요. 근데 김기현 대표는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시면 기사가 안 돼요. 김기현 대표가 그만큼 리더십이 취약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말로써 어떻게든 이 수위를 띄워가지고 기사화되고 이슈화 만들어서 존재감을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해석들이 꽤 많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조금 전에 했던 것은 비유임을 그럼요. 네, 비유입니다. 네, 그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네. 이제 뭐 저희 원래 뭐 쓰는 좀 상투적인 레토릭 아닌가요? 아무튼 예. 그래서 처음에 막 반역죄, 막 사형 이런 얘기했다가 막 이게 사실 기사가 많이 됐잖아요. 논란이 되고 그 다음에 꺼내든 게 1급 살인. 근데 우리나라에 1급 살인죄라는 게 있나요? 그건 미국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뭐 낯선 표현이긴 한데요. 이제 김기현 대표 쪽 이제 해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본인이 가짜뉴스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 이런 것들 거기서 감정이입이 돼서 네, 뭐 그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주변에
사람들 이야기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나오는 워딩이 굉장히 앞서서 이제까지 썼던 김기현 대표의 그 톤앤매너와는 사실 좀 많이 거칠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네, 네. 여기 용산발 메시지를 맞춰가는 거다라는 식의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성명. 예,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메시지로 이게 거의 국기문란에 준한다는 식의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금 워딩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 이게 김기현 대표가 진짜 사형이라는 단어들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더라도 결국은 스스로에 나온 메시지라기보다는 용산발이지 않냐라는 해석도 있고요. 예, 하여간 두 분도 기자시잖아요. 이제 그 기자가 이제 숙명처럼 달고 살아야 되는 게 명예훼손 고소환이겠습니까? 조심하세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엄혹한 시기라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언론의 기본적 자유를 위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예, 그리고 정말 지난주부터는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기자들이 좀 있어요. 핸드폰 관련해서 혹시라도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반농담을 하는데 과연 이게 정상적인 세상인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고발 당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압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 프로세스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별건 수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 주는 기자들한테 위축 효과, 공포라고 하는 것은 되게 부적절하죠. 그러니까요. 예.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이제 세계 언론 자유 지수 이렇게 순위 매기잖아요. 뭐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 기가 막히게 추락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그 전철을 반복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민주당 주제,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그럼 그때 뭐 했냐 이 얘기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대선 공약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안 했잖아.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민주당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발이 계속 꼬인다라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때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성찰과 반성 같은 것들을 내놓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공개적 메시지로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내부적으로도 조금 이제 성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텝에서 더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 맞서가지고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몇몇 개별 의원들 이렇게 접촉해서 보면은 그때 조금 더 우리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라는 아쉬움을 좀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참 그 어찌 본다면 숨어져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덧비슷한 게 있는 게 자 방통위원장 후보자 시절에 공산당 기관지 이야기한 적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뉴스타파 보도에서는 민주당 배우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특정 보도를 자꾸 정파와 엮으면서 계속 이제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해당 언론사나 해당 기자 입장에서 민주당이 나서는 게 과연 그러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측면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게 옳건그르건 그 했던 프레임을 더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는 전혀 별개의 영역인 방송 정책과 그 방송 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처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속수무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속수무책. 그 말이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딱 들어맞는 표현일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저 의석수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이 얘기는 지금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 같은 경우도 임명 거부를 했어요. 그렇다고 지금 어떻게 그러면 지금 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물러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상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뭔가 어떻게 여기서 돌파구를 찾는 것도 아니고 퇴로를 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거잖아요. 하늘 쳐다보면서. 방법이 없고 사람들이 관심이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속수무책이라는 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예. 거죠. 그러니까 무력하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죠? 네. 핸드폰 간수 잘하시고요.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